불안 전문 심리치료사가 알려주는 스트레스 없는 대화법. 대화가 무서운 사람들을 위한 책. 리처드 갤러거 지음, 박여진 옮김, 권지환 낭독. 출판 현대지성. 들어가며. 스트레스 없이 능숙하게 대화를 주고받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선 것을 환영한다. 대화는 일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말문이 트인 순간부터 대화를 하며 살아간다. 많은 이에게 대화는 호흡처럼 자연스럽다. 말을 하면 상대가 반응하고, 상대가 반응하면 거기에 또 맞장구를 치면서 대화가 이어진다. 사람들은 테니스 경기처럼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대화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마치 눈부신 조명 세례를 받으며 무대 위에 선 기분.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는 관중 앞에 선 듯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관중이 알아챌 것 같은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쉽다. 나는 두려움이나 공포 같은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심리치료사다. 직업의 특성상 사회불안장애,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현상, 옮기니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주 만난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널드 캐슬러 박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12%의 사람이 이런 두려움으로 평생 고통당하며 그중 일부는 심신이 쇠약해지기도 한다. 대화할 때마다 괴로움과 굴욕감을 느껴 아예 대화 자체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상담 치료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것이 두려워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 이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통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한 말의 사회적 결과나 감정적 결과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들이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고 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데이트도 두렵지 않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고 원하는 말을 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소통할 수도 있다.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여타의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과 다르다. 이 과정은 피아노 배우기와 더 비슷하다. 기초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면 대화의 기술이 크게 발전한다.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좋은 질문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뀔 것이다. 이 책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대화는 기술이다. 요리책을 보고 빵 굽는 법을 배우듯 대화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술이다. 모든 대화에는 명확한 원칙과 단계가 있고 이는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이 간단한 기술만 잘 배우고 연습하면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감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화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연속적으로 구성된 각 단계는 누구에게든 적용 가능하다. 인지행동치료 원칙을 토대로 한 점진적 노출법과 명상 방식을 결합한 대화 전략을 통해 대화의 두려움을 생각보다 쉽게 떨쳐낼 수 있다. 다만 사회적 불안 증세가 진행 중이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학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나 잦은 불안 증세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며 이런 이들을 위한 치료, 의료행위, 의학적 진단 등의 대체제도 아니다. 만약 그런 증세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치료 과정에 이 책을 활용해도 좋은지 전문가와 편하게 논의해 보길 바란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사회 불안이나 기타 사회적 공포는 치유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대화의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운이 좋다는 말을 종종 한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술을 익히면 대화를 두려워할 필요도,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 책이 차분하고 흔들림 없고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1장) 대화가 무섭다고? 대화란 무엇인가? 미스터리다. 지루해 보이지 않는 기술이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술이며 소소한 일에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료되는 기술이다. 기 드 모파상. 대화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다. 우리는 대화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소통한다. 때에 따라 인맥을 넓히고 경력을 쌓기도 한다. 회사에서나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택시 안에서도 대화할 일이 생긴다. 소소한 대화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대화가 무서운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두려움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들이 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얼어붙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어쩌지? 내 말이 틀리면 어쩌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두려움을 줄이려면 가장 먼저 두려움 자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우선 대화란 무엇인지, 왜 대화가 중요한지, 대화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장에서 살펴보자. 대화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다루는 대화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가벼운 대화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은 가벼운 대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중요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주제에 관한 일상적인 대화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수단이 되는 대화. 바꿔 말하면 대화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쌓는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화두로 나누는 가벼운 대화가 결코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렇다면 어째서 대화가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 되는 걸까? 무수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대화가 관계의 시작이 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사회인지에서 찾는다. 사회인지란 타인을 이해하는 체계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본능적 반응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첫인상이 처음 만난 후 7초 안에 결정된다고 말한다. 대화는 자신이 적인지 친구인지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선사시대 때 동굴에서 살았던 인류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동굴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동굴 밖 낯선 이의 의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가 함께 사냥하고 음식을 구할 동료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동굴에 사는 이들을 죽이고 식량과 주거지를 빼앗으려 하는가? 생존뿐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의 종으로 진화하는 능력까지도 다른 인간이 보내는 신호와 의도를 알아채고 재빨리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데 달려 있었다. 가벼운 대화라는 말이 주는 어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대화는 다음과 같이 사람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다. 대화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고 더 가까워지려 하는가?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려 하는가? 아니면 상대가 귀찮고 성가셔서 건성으로 대화를 이어가는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언어뿐 아니라
태도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 수단에도 자신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대화는 우리가 안전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누군가와 첫 데이트를 할 때, 늦은 밤 홀로 택시를 탈 때 우리가 흔히 건네는 첫 마디에는 상대를 향한 의도가 담겨 있다. 강도가 참 근사한 밤이네요 라고 인사를 건네지는 않는다. 반대로 낯선 이에게 부적절한 성적 농담을 건넨다면 상대는 위협감을 느낄 것이다. 대화는 자신과 상대가 비슷한 성향이나 성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실용적인 성격이라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비즈니스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풍부해 상대의 감정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특정 방식의 세계, 특정 유형의 사람을 선호하는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다. 상대에게 건네는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와 자신이 비슷한 삶의 태도를 지녔는지 아닌지 등 많은 정보를 준다. 대화는 공통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대체로 인간관계는 공통의 관심사를 토대로 형성된다. 다저스 야구팀의 투구 내용이 어떤지, 올해 내가 어떤 식물을 키우고 있는지 등을 소재로 한 대화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상대에게 알려준다. 상대의 관심사에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도 서로의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공통 관심사는 풍성한 대화와 깊은 우정을 시작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가 돈독한 인간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이것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대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해주고 종종 이야기하는 주제를 넘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장점. 최근 몇 년간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가 행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였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런 대화는 헤아릴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닌다. 일상적인 대화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협상과 관련 없는 대화가 선행될 때 협상이 훨씬 더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케이유 첸과 마리나 크라코프스키의 공저, 게임의 법칙을 설계하라, 클라우드9 2021에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빈 로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협상 전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협상의 성공률이 50%에서 83%로 증가한다. 2014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지인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적인 관계를 잘 가꿀수록 행복감과 소속감이 더욱 커진다.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과학 교수 니클러스 애플리는 자신이 주도한 연구에서 출퇴근길에 낯선 이와 대화를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관찰했다. 그 결과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눈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통근 시간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대화를 그토록 무서워할까? 심리치료사인 내 경험으로 보면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리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과대평가하고 타인과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은 과소평가한다. 모임 자리를 마치 자신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 혹은 실패가 예정된 업무 미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능력뿐 아니라 타고난 쾌활함을 발휘할 힘도 잃어버린다. 당신은 수백 명 앞에서 야유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나 하자면 보스턴에서 강연할 때는 뉴욕 양키즈 감독을 칭찬하지 말 것. 하지만 관중의 야유에도 내가 웃을 수 있었던 건 금방 내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실수를 인정하니 관중과 다시 웃으며 소통할 수 있었고 강연도 문제없이 마무리했다. 강연이 끝난 뒤 몇몇 사람은 지금까지 들었던 강연 중 최고였다고 칭찬해주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대화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들이 하는 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대로 대화에 소질은 있으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이들은 외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걱정한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잔뜩 긴장한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두고두고 곱씹는다. 작가인 올린 밀러는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남들의 생각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대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적다. 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주도적으로 대화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고 가볍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연습해보기. 택시 안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말을 걸어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상황에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대화가 내키지 않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동안 나누기 적당한 대화 주제를 생각해보자. 가벼운 대화거리로 좋은 주제를 몇 가지 적어보자. 대화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좋은 대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삶의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린다. 때로는 좋은 대화 기술이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심지어 직장 생활 경험보다 훨씬 중요하다. 더러는 이 기술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내가 심리치료사가 되기 한참 전 일이다. 당시 나는 웨스트코스트에 있는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객 서비스 부서 임원이었다. 그 기업에는 우리가 고용한 젊은 트럭 운전기사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회사에 올 때마다 종종 우리 업무에 관심을 두고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다. 질문 내용도 대체로 매우 좋았다. 그는 우리가 하는 업무에 진정으로 깊은 관심이 있었고 무뚝뚝하고 거친 인상과 달리 매우 똑똑했다.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계속되면서 나는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주로 새로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배송하는 업무였는데 그는 맡은 일을 빠르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썩 잘 해냈다. 계속 성장하던 우리 기업은 머지않아 상장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마침내 그는 우리 기업의 경영부서에 합류해 소프트웨어 운영 총괄을 맡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는 트럭 운전기사 경력만으로는 절대로 받지 못했을 큰 기회를 진심 어린 대화로 얻어냈다. 대화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 구석구석에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들을지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들로 모두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네트워킹. 사람들을 만나 그물코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일로 관계망 형성이라고도 한다. 옴기니의 목표는 딱 한 가지. 바로 인간관계다. 네트워킹에서 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관계를 구축할 때 자격증이나 경력 같은 객관적 자료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취업 박람회에서 로켓 과학자를 채용하는 면접관이라고 생각해보자. 두 과학자가 거의 똑같은 이력서를 들고 와서 면접을 보는 중이다. X 박사는 차갑고 냉담해 보이며 말수가 거의 없다. Y 박사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공개 채용에 관해 묻고 개인적 관심사를 나누고 회사에 관해 좋은 질문을 한다.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과학자를 채용하겠는가? 모든 네트워킹은 우선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요한 분야로 관계를 확장해갈 기회를 찾는 것은 그 다음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네트워킹 전문가 필 저비쉑은 이런 말을 했다. 우정이 먼저고 비즈니스는 그 다음이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기술은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음은 대화가 필요한 네트워킹의 사례들이다. 교내 취업 행사, 지역 내 중소기업 직원들의 모임, 공급업체에서 동종업계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한 부류는 좋은 사람,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부류다. 또 다른 부류는 고용되거나 주목을 받거나 혹은 유리한 인맥을 쌓으려고 노골적으로 안간 힘을 쓰는 부류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킹 모임에서 좋은 관계를 쌓고 기회를 얻는 쪽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는 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미국 사업계의 거장 헨리 포드, 하비 파이어스톤, 토머스 에디슨이 서로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자주 모여 캠핑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인간관계로 귀결된다는 말이 있다. 회사에서는 우편물 관리실에서 회의실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통용되는 말이다. 호감이 있는 사람을 돕거나 지지하고 승진이나 큰 거래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은 건 당연하다. 대체로 좋은 관계는 대화로 타인에게 관심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된다. 한 번은 어느 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누군가 내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그림과 그래프 자료가 필요해 특정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는 너무 바빠서 몹시 언짢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담당자의 자리로 가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넸다. 책상 위에 보니 잘생긴 젊은 군인 사진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나는 담당자와 아들 이야기부터 직장 생활, 일 이야기까지 한참을 떠들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는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심성의껏 나를 도와주었고 나는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아마 다른 사람도 시간을 들여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었으리라 생각한다. 가벼운 대화는 기업인, 영업사원, 중소기업 운영자에게 특히 중요하다. 모두 고객을 직접 대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영업사원은 판매하려는 제품의 이야기보다 스포츠 경기나 고객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 좋은 대화는 신뢰와 믿음을 쌓게 도와주고 신뢰는 비즈니스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준다. 다음은 회사에서 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이다.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나 팀원과의 일상적인 업무 시간, 새로운 상사를 처음 만난 자리, 동료와 협업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마지막으로 북미권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 내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저녁 바베큐 모임이 있다. 사업 컨퍼런스였는데 그곳에 참석한 한 외국인 방문객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하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비즈니스 자리에서나 대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특별한 행사. 사람들은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에 함께 모여 그날을 즐기고 축하한다. 결혼식이나 생일, 기념일, 명절이나 각종 국경일 등 행사의 종류도 다양하다. 내가 살던 뉴욕 북부의 작은 마을에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았다. 공원에서는 콘서트가 자주 열렸고 매년 올드홈 데이즈, 1899년 프랭크 웨스트 롤린스 주지사가 만든 기념일로 과거를 기억하고 지역 주민의 침묵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옴기니, 축제에서 행진을 했다. 선거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더 깊은 친분을 쌓았고 새로운 사람들과는 서로 알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런 모임에서는 가벼운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대화 형태다. 또 다른 상황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 손님, 업무상 지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벼운 대화는 새로운 관계를 쌓거나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따지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의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나 아들이 속한 야구팀의 동료 선수들을 초대해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는 초대받은 이들에게 편안한 분위기와 더불어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다음은 대화가 오가는 특별한 행사의 예다. 회사 야유회에서 동료와 친분을 쌓는 상황. 학교나 공동체에 새로운 교환 학생이 오게 된 상황. 제사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을 만나는 상황. 공동체. 공동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공동체라는 말에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대화는 공동체 안에서 맺는 개인적 관계와 직장 내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결국 우리 삶 전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이웃, 친목 동호회, 봉사단체, 스터디 모임, 기타 여러 모임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주로 공통의 관심사와 비슷한 삶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살다 보면 개인의 삶과 직장 생활이 복잡하게 뒤엉킬 때가 많다. 록밴드 스틸리댄과 두비 브라더스에서 활동한 기타리스트인 제프 백스터는 전직 미국 국방부 엔지니어였던 이웃과 친구가 된 덕분에 훗날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석가로 제2의 경력을 쌓게 되었다. 다음은 공동체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의 사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운동회에서 다른 학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와의 식사 모임. 같은 지역에 사는 학부모 모임. 가벼운 대화의 어원. 가벼운 대화를 의미하는 스몰 토크가 원래는 다르게 불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스몰 토크라는 말은 1923년 폴란드 인류학자 브루니슬라브 말리노프스키가 사교적 의사소통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했다. 사교적 의사소통이란 말 그대로 사회적 친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통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과 반대 개념이다. 오늘날 스몰 토크라는 표현은 영어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를 바날리떼, 평범한 말이나 생각이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차를라, 잡담이라고 한다. 러시아에서는 볼타브냐, 짓거림, 수다, 잡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독일에서는 영어와 동일하게 스몰 토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심지어 라틴어에도 스몰 토크를 의미하는 표현인 파르바 디스푸타티오가 있다. 개인 생활. 많은 사람이 가족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나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삶을 꾸려간다.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기억하는가? 사랑하는 이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안녕하세요. 가능하다면 우리의 낭만적인 관계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가? 아마 아닐 것이다. 상대방을 관찰하다가 그 사람에 관한 사소한 점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누군가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그 관계에 큰 역할을 했으리라 장담한다. 다음은 개인 생활에서 대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들이다. 연인 혹은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외출했을 때, 연인과 함께 TV나 영화를 보는 시간, 연습해보기, 대화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대화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제 당신 차례다. 대화는 당신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가? 대화를 더 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모임에 더 자주 가겠는가?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는가? 직장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는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인맥을 쌓을 것인가? 대화에 능숙해진다면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정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개인의 삶이나 직장에서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대화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대화가 마냥 두렵다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 대화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오랜 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맥과 사회생활의 반경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대화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대화법은 누구든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흔히 대화라고 하면 허공에 수백 개의 단어를 흩뿌리는 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무섭고 불안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 적절한 대화의 기술을 익히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다양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누구와도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누가 어떤 주제로 대화를 건네도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방법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어린 시절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를 떠올려보라. 아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비틀거렸을 것이다. 2바퀴만으로 균형을 잡기가 두려웠을 것이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자전거 타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어느 쪽 발로 페달을 밟고 밀어야 하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안전하게 멈추고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말이다. 누군가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대화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 TV에 나오는 유명인사나 기업의 임원 가운데도 남 앞에서 말하는데 고충을 겪는 이들이 많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법을 따로 배워야 했던 이들도 있다. 토크쇼 진행자인 조니 카슨과 영화배우 데이비드 레터맨,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이 그랬고 코미디언 윌 페렐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모두 부단한 연습과 훈련으로 타고난 부끄러움을 극복했다. 이들이 소통하는 법을 배워 대화의 두려움을 극복해냈다면 여러분 역시 할 수 있다. 대화법을 배우고 익힐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다. 대화를 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라는 점이다. 당신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지가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말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대화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훌륭한 어휘 선택법도 이야기할 것이다. 수줍음이 많거나 사회 불안 증상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대에게 집중하는 기술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 기술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이 아닌 상대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부담도 훨씬 줄여준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기술을 훈련하다 보면 이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중독성 있는 방식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기술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 대화 자리가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사회 불안장애와 대화. 사회 불안장애나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화에 소질이 없거나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심리치료사인 내 경험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을 호소하는 환자 3분의 2는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들은 상냥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만 대화를 나누는 상황 자체가 불편할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두 부류 모두 치료율은 매우 높다. 다만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만 해도 큰 발전을 보이는 반면 어떤 이들은 두려운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연습해보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잘 들어보자.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보자.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들이 대화하는 방식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는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때는 수동적으로 내용만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석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는지 아니면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맺은 말. 일상적인 대화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한 대화라고 해서 이 대화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화는 삶에 운율을 더해주는 장치다. 하지만 사회 불안이나 수줍음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벗어나기 힘든 수렁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행히 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내가 만났던 많은 환자가 대화의 두려움을 극복해냈다. 불안을 극복해가면서 학교나 직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잘 대처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었다. 대화의 힘은 대단히 강력해 한 사람의 삶을 이전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는다. 지금부터는 대화를 할 때 명심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누구든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따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습한다면 대화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것이다. 더 똑똑해질 필요도, 더 강해질 필요도, 더 용감해질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부터 소개하는 전략을 익히고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2장. 내향적이라서 대화를 못한다는 거짓말. 여러 사람 틈에 끼어 벨벳 방석에 비좁게 앉느니 호박 위에 호젓하게 앉아 온전히 그 자리를 다 누리고 싶다. 데이비드 헨리 소로우, 월든 중에서. 대화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전략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생기는 수줍음과 내향성, 불안에 관해 알아보고 이런 성향이 생겨나는 원인과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볼 것이다. 어째서 몇몇 사람에게는 이런 성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도 알아본다.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의 실체와 특정 상황에 나타나는 반응을 이해하면 안도감이 생긴다. 또한 불안을 훨씬 덜 느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화할 때 불안을 느끼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먼저 자신이 어떤 요인에 불안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하자. 그래야 더욱 자신감 있는 태도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얻은 지식과 뒤에서 논의할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로 든든히 무장하면 대화를 한 단계씩 성장하고 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 불안장애란 무엇인가? 평소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주로 어떤 기분이 드는가? 혹시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들진 않는가? 이런 증상을 의학용어로 사회 불안이라고 한다. 심리 전문 온라인 사이트 사이콜로지 투데이에서는 사회 불안 장애를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과도한 불안과 지나친 자의식이 나타나는 불안 장애로 규정한다. 사회 불안 장애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불안 장애다. 이 책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약 12%의 사람이 살면서 이 증상으로 고통받는다. 늘 불안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시점에 사회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도 약 7% 정도 있다.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줄잡아 2천만 명 이상이 이 증상을 겪는 셈이다. 다른 불안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 불안장애도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증상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부담이 덜한 상황부터 발표나 대중연설같이 부담이 큰 상황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한다. 이 증상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적 상황, 가령 타인에게 비난 혹은 비판을 듣거나 갈등에 직면한 상황, 자신이 주목받는 상황이 몹시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사회 불안장애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켜볼 때, 누군가 자신을 평가할 때,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때 지속적이고 강렬하며 만성적인 두려움이 나타난다 라고 말한다. 사회 불안장애가 심각해지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며 여러 상황에 느끼는 불편함이 심한 공포로 작용하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심리적 증상을 일으킨다. 더욱이 이 증상은 직장이나 학교 생활, 인간관계, 쇼핑이나 개인적 업무 같은 일상생활을 비롯한 삶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능력까지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불편하다고 사회 불안 장애는 아니다. 이 증상은 심각한 우울증까지 동반하면서 삶 전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치료율이 높다는 사실이다. 사회불안장애협회에 검증된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치료율도 매우 높다. 이런 치료법들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가벼운 대화 자리나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 상황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사회불안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가벼운 대화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은 많다. 이제 우리는 수줍음이나 내향성을 지닌 사람들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습해보기. 마음 알아차림. 대화에 관해 생각하기만 해도, 심지어 대화를 주제로 한 이 책을 읽기만 해도 불편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가? 그렇다면 간단한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자. 1. 우선 편한 의자에 긴장을 풀고 앉는다. 2. 느긋하게 앉아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화면에는 사회적 활동에 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다. 영화를 천천히 관람하면서 영화의 제목을 붙여보자. 가령 다시 엄습한 셀리의 대화 울렁증처럼 말이다. 3. 지금 이 순간 생생히 느껴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풍경, 소리, 냄새, 촉감 등에 집중해보자. 지금 아늑하고 안전하며 푹신한 곳에 있음을 되새기자.
방금 한 연습은 몇 분간 일상의 바깥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단지 관념에 지나지 않는 것의 실체를 들여다본 후 관심의 대상을 현재 세계에 있는 자신에게 돌리는 연습이다. 이는 마음 챙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반복적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는 연습을 통해 점차 두려움을 줄여주는 강력한 훈련이다. 수줍음, 내향성, 사회불안. 흔히들 수줍음과 내향성, 사회불안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용어는 언뜻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의미와 적용되는 범위가 전혀 다르다. 이 차이점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먼저 수줍음부터 살펴보자. 흔히 숫기가 없다, 부끄러움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수줍음은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수줍음은 많은 이들이 흔히 겪는 감정이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대략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자신이 숫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나 온라인 모임, 전화통화, 단체 모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외딴 섬 같은 곳에 혼자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수줍음이 많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가가고 대응하고 대화를 유지하는 상황을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는지에 달려있다. 자신이 타인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은 두려움에서 수줍음이 생겨나며 이 두려움이 심해지면 유해한 만남을 참고 견디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수줍음은 사회불안장애처럼 더 깊은 문제로 발전하기도 한다. 타인과의 대화가 불편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두려움으로 발전해 사람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수줍음과 사회불안의 차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 타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대부분 사람이 겪는 증상으로 지극히 정상이다. 이제 내향성을 살펴보자. 내 경험상 심리학 용어를 통틀어 가장 오해받는 단어가 바로 내향성이다. 흔히들 내향성을 수줍음과 동일시하며 사회적 접촉을 두려워하는 소극적 성향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내향성은 사회적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보다는 그런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지 빼앗기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내향적인 사람도 다른 사람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지만 이런 소통이 얼마 되지 않는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모임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모임이 끝난 후 뭔가 기운이 빠지고 힘들다면 내향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내향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을 꺼내기 전에 할 말을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정리한 다음 말을 꺼낸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즉각 대답하거나 대응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내향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나는 내향적인 환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성향은 아주 좋은 점이라고 말해준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풀어내는 편이어서 말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도 덜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내향적인 사람의 지식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를 효과적인 대화로 연결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에너지를 아끼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답을 성의껏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 여기에 필요한 전략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수줍음과 내향성은 사회불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때도 있고 전혀 상관없을 때도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화 상대와 상황에 달려있다.
숫기가 없거나 내향적인 사람이라 해도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때도 있다. 불안감이 극심해지는 경우에만 의학적으로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지 잘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자신감 있게 대화를 나누기 위한 첫 단계다. 덜어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연해 수줍어한다. 이런 사람은 대화의 기술을 배우기만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불안과 걱정에 지나치게 짓눌려 대화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가 효과적이다. 특정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두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술과 자신감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내향성은 장애가 아니다.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개인의 성격일 뿐이며 MBTI 같은 대중적인 성격 진단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성향이다.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성향이 전혀 아니며 다른 성향과 마찬가지로 바뀌어야 하거나 바뀔 수 있는 성향도 아니다. 내향적이라고 반드시 수줍음이 많은 것도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활발하고 말도 잘하는 경우가 많다. 내향성은 단순히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는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관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엘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엘 고어, 마이클 조던 등 대중 앞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연기자와 유명인사, 정치인, 기업의 임원들이 스스로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불안을 극복한 운동선수.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매주 경기를 펼치는 운동선수라면 불안을 모르는 강심장일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는 불안에 시달렸던 운동선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리키 윌리엄스는 대학 미식축구 최고의 선수로 1998년 헤이즈먼 트로피를 수상했다. 미국 풋볼리그에서 12시즌 동안 활동했고 마이애미 돌핀스 소속 선수로 활약하면서 러쉬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으며 역사상 1만 야드 이상 러쉬를 기록한 26번째 선수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그도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상점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려워했고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선수 활동 초반에는 경기가 끝날 때마다 억지로 인터뷰에 응했으며 그마저도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상담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자신처럼 사회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갔다. 오늘날에는 TV에서 풋볼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잭 그레인키는 야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수로 손꼽힌다. 10여 년간 매년 올스타전에 참여했고 2009년에는 최고의 투수에게 돌아가는 사이영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런 그도 2006년에는 사람을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 한동안 야구를 관뒀었다. 2013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나 생각했죠. 이후 전문가에게 상담 치료를 받은 그레인키는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다. 동료들과 지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레인키의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다. 그레인키가 다시 경기장에 나와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잘 지낸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수줍음과 내향성, 사회 불안의 차이. 수줍음과 내향성, 불안 성향 모두 일반적인 대화는 물론 가벼운 대화 자리까지도 불편하고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각각의 성향이 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수줍음은 주로 불편해하는 태도로 드러나며 대체로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나타난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다. 내향성은 주로 에너지 고갈로 드러난다. 내향적인 사람은 사회활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며 상대와 아무리 즐겁고 편하게 대화를 나눠도 마지막에는 온몸의 힘이 쏙 빠진다. 사회불안은 공포로 드러난다. 사회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런저런 사회적 상황을 불편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며 그 상황을 피하려고 늘 애쓴다. 때로 수줍음이 과도해져 사회불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각각의 성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수줍음과 내향성, 사회불안은 엄밀히 모두 다른 성향이며 증상이 중복되지 않고 하나씩만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숫기가 없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를 좋아하지만 첫 만남에서는 낯을 가리는 이가 그렇다. 내향적이어도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모임 자리가 길어지면 피로감을 느낀다. 사회불안을 느끼지만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도 있다. 다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불편한 감정이 자주 올라온다. 이 세 특징을 구분하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딱 한 가지. 사회불안 장애만 의학적으로 문제가 된다. 수줍음과 내향성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개개인의 고유한 특징일 뿐이다. 이 세 특징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가? 그렇다 해도 걱정할 것 없다. 대화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사회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성향을 갖게 되었을까? 수줍음과 내향성, 사회불안의 또 다른 차이는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각각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자. 수줍음. 과도한 불안에 휘말리지 않는 수줍음은 주로 자연스러운 감정 때문에 발생한다. 좋지 않았던 경험에 대한 반응이나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측, 타인의 반응에 대한 걱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숫기가 없어질 때도 있다. 내향성. 내향성은 개인의 성격적 특징이다. 주로 유전적 요인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도 잘 바뀌지 않는다. 2010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 무렵 개인의 성격 특징이 형성되고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유지된다. 사회불안장애. 다른 불안장애와 마찬가지로 사회불안장애 역시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정신적 문제로 간주된다.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불안장애의 주된 원인은 세 가지다. 유전적 요인, 뇌구조적 요인, 양육 환경이나 트라우마 같은 환경 요인이다. 이러한 원인 외에도 인간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감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결과로 인한 두려움 등이다. 이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겉만 봐서는 모른다. 사회불안장애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은 틀린 경우가 많다. 사회불안은 성격적 특징이 아니라 의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내 경험만 보더라도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 중에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를 잘 감추는 이도 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달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사회불안 증세가 전혀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티를 내지 않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당사자가 어떤 감정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말을 걸거나 모임에 자주 초대한다. 결과적으로 불안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는 요령이나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는 기술이 좋아지기도 한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거의 모든 사람이 학창시절에 또래에게 놀림당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도 별반 달라지는 건 없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로 우리를 평가한다. 이런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실제 평가보다 과장되지만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불안이다. 낮은 자존감. 우리가 만나는 최악의 비평가는 매일 아침 마주선 거울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건네는 부정적 혼잣말이 사회에서 스스로를 혹사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때가 많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가면증후군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가면증후군이란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언제 무능함을 들킬지 몰라 두려워하는 증상이다. 이런 두려움은 기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남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니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행사, 모임 같은 상황에서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대화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며 설령 실수를 저질러도 회복의 기회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걱정한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친척과 나눈 대화는 그 여파가 미미할지 몰라도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과 나눈 대화는 직장에 채용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대화에 필요한 전략도 일상적으로 필요한 대화 전략과 비슷하다.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두려움을 점점 키운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이 사회생활과 대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원인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똑같다. 대화의 기술을 부단히 익히고 연습해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연습해보기. 감정 적어보기.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앞서 언급한 수줍음이나 내향성, 사회불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느끼는 감정을 모두 적어보자.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부끄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런 감정을 느낀다. 작성한 감정과 실제 삶의 경험 모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데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는가? 대화를 나눌 때 수줍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불안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사람마다 감정의 강도는 다르지만 불편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이러한 반응을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증상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 증상이 건강에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자. 신체적 증상. 불안, 수줍음, 내향성에 동반되는 신체 증상은 주로 다음과 같다. 입이 마른다. 호흡이 빨라진다. 심장박동수가 증가한다. 어지럽다. 손발이 차가워진다. 다리에 힘이 탁 풀린다.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이 흐른다. 시야가 흐려진다. 위 증상은 모두 위협을 당하거나 어딘가에 갇혔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 증상으로 투쟁 도피 반응, 긴급 상황을 빠르게 방어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보이는 흥분된 생리적 상태로 맞서 싸울지 도망칠지를 판단하는 반응, 옴기니에 집중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을 마주쳤을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 급격히 분비되어 혈관에 퍼진다. 이로써 우리 몸의 말단을 흐르던 혈류가 중심부로 모이게 되고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들은 일시 정지된다.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은 바짝 긴장하게 되고 재빨리 반응하며 도망치거나 방어할 힘을 갖게 된다. 물론 사람마다 증상이 다를 수 있다. 말이 목에 걸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예민해지는 사람도 있다. 불안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신체적 증상이 매우 강력하고 무섭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적, 감정적 증상. 수줍음과 내향성, 불안에 수반되는 정신적, 감정적 증상은 다음과 같다. 공포, 긴장이나 흥분, 공황, 혼비백산 상태, 수치심, 무력감과 우울함,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압박감. 불안은 종종 실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과장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단순한 모임 자리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늑대무리의 소굴처럼 느껴질 수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몸짓을 오해해 자신이 판단당하거나 평가받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불안한 감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미치는 영향.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난 존재다. 높은 수준의 단기간 불안을 잘 견디도록 타고났다. 하지만 아무리 단기적인 스트레스라 해도 불면이나 두통, 소화불량 같은 신체 증상을 수반한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은 생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보호장치였다. 굶주린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불안 덕분이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친척 모임이나 직장 상사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생존을 위협받을 때와 비슷한 불안감을 느낀다. 불안을 다스리는 법과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연습해보기. 천천히 호흡하기.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호흡만 잘 다스려도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 불안을 느낀다면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이, 천천히 해보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약 5초에 걸쳐 코로 천천히 내쉬어보자. 5초를 세는 방법으로 1001, 1002 이렇게 5가지 세면 된다. 이번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몇 초간 숨을 참았다가 5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어보자. 이 호흡을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면 가빴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온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불안의 기폭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행사나 모임, 특정 집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불안하게 흔드는 기폭제는 무엇인가? 많은 이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불안의 기폭제는 다음과 같다. 특정 유형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특정 누군가가 있는 자리나 모임, 누군가가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상황, 특정 상황에 갇힌 느낌, 특정 시간대. 불안을 유발하는 기폭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한 감정이 들자마자 기록해두는 것이다. 일기장도 좋고 스마트폰에 바로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기록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앞으로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안의 기폭제 파악이 중요한 이유.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꾸만 불안해지는가?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첫 단계다. 여기서 인지란 생각의 내용을 의미하고 행동이란 말 그대로 행위를 의미한다.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두려운 생각을 재검토하고 그 상황을 세분화해 바라보면
같은 상황이라도 두려움 없이 새롭게 경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개념은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일단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보자. 여기까지 해냈다면 아주 잘한 것이다. 이제 인지행동치료의 도움을 약간만 받으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과정이 평생을 불안 속에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연습해보기. 세분화하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혹은 대화를 피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몸과 마음의 감각을 잘 기록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 대화 도중 불안함을 느꼈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가? 목이 잠기거나 입이 말랐는가?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는가? 대화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왜 관계가 중요할까? 다른 사람과 친분을 쌓는 법을 배우면 든든한 내 편을 얻을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외롭다는 느낌도 점차 사라진다. 게다가 대화의 기술을 익히면 실질적 보상도 주어진다. 바로 관계에서 얻는 우정과 동료애다. 삶에서 타인의 존재는 스스로에게 갇혀있지 않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 심리학자이자 인디애나 대학교 사우스 이스트 캠퍼스에 있는 수줍음 연구소 소장인 버나도 카두치 박사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수줍음을 극복할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관심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고 집중할 때 수줍음에 지배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궁극적 목표는 공동체나 타인과의 교류에서 얻는 우정과 친밀함을 누리는 일이다. 연습해보기. 목표를 시각화하기. 목표를 시각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우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아래 상황을 상상해보자.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과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그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내 모습을 그려보자. 설령 아직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마음속으로 대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그때 생기는 감정을 느껴보자. 이 장면을 상상할 때는 대화 내용과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이제 눈을 뜨고 평소 생활로 돌아가면 된다. 희망이 있다. 분명 사회생활은 쉽지 않다.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말자. 다음 장에서 다룰 조언과 기술을 잘 익히면 불안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술은 모두 입증된 방법들이다.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한 전략이 대화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는 유익한 해결책과 좋은 대화를 위한 요령, 전략이 담겨 있다.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좋은 대화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맺은 말. 대화에 불안을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당신이 대단히 똑똑하다는 의미다. 내 경험으로 보자면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은 대체로 가장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었다. 우리 선조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안을 느끼는 여러분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몇 가지 새로운 전략을 익히면 이 지식을 활용해 장차 가벼운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효과적인 대화를 배우는 첫 단계로 들어가 대화라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자.